제가 19살 때부터 지금 39살이니까 20년간 겪으면서 알게 된, 내 인생이 바뀌면서 겪게 되는, 여러분들도 겪게 될 심리 변화와 그리고 그 단계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15분 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을 15분이니까 완전 개이득이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냥 안 하는 단계가 있어요. 본능적 욕구만 충족하면 되는 단계죠.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고 잠자고 게임하고 아이 쇼핑하고 그리고 다시 자는, 뭐 먹고 뭐 깨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기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요, 그냥 걷기만 해도 지금보다 나아지고, 책을 한 달에 한쪽만 읽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너의 삶 그대로가 최고야, 그 상태로도 사랑받아야 되는 거야, 무언가를 바꿔야 너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너 있는 그대로를 아끼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저 말이 필요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존재하고 팔리는 것이지만 아직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을 위한 단계는 아니죠. 하지만 정말 좋은 소식은 앞으로 나아질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그것이 매우 좋은 소식이겠죠. 이걸 벗어났더니 두 번째 단계가 오더라고요. 바로 할 수 없다는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보다는 나아요. 할 수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뭐가 다를까? 할 수 없다는 단계는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할 수 없다는 게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겼으나 좌절하는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는 아무 목적도 없고 그냥 졸리면 자고 깨면 뭐 그냥 사는 이런 단계였으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좌절하는 단계, 이 단계는 그것보다 한 발 앞에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좌절을 하고요, 세상에서 나만 버려진 것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상이 막연하게나마 있다는 게 이 단계에 훨씬 더 나아진 점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되게 도움이 돼요. 이 단계에서 하는 주요 대사가 있어요.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은 하나도 없네. 또 20대에 변형 버전이 있어요. 저 많은 자동차 중에 내 차는 하나도 없네. 아니면 저 많은 여자들 중에 내 애인은 하나도 없네.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목표라는 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너무 희망적인 그런 단계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단계에서 여기까지만 와도 사실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제가 겪었던 거는 3단계입니다.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단계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그동안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안 했던 얘기를 그 친구들한테 갑자기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친구들 중에 아무도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좌절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희미한 느낌, 그런 느낌이 감각적으로 생기는 단계예요. 환경적으로 운이 좋다면 이 단계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주변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이거 누구 탓이에요? 다 자기 탓이에요. 왜? 그런 말 통하는 사람들만 계속 만났으니까 주변에 답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나랑 비슷한 단계거나 아니면 내가 첫 번째로 이 단계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비난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도 이 단계를 겪었죠. 저도 한 악플 했었어요. 근데 이 단계 다음 단계가 있더라고요. 바로 네 번째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근데 지속하지 않는 단계죠. 필요한 강의를 듣게 되죠. 특히 뭐 온라인 강의 있으니까 그냥 결제하면 바로 듣잖아요. 그리고 초보적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 이미 달성한 것 같은 그런 도취감을 겪게 되는 단계가 와요. 처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내 계획을 만들게 되고, 원래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썼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계획이랑 목표를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주변에 아직 친구들은 비슷하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고,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함정은 이런 거예요. 글로 적힌 목표랑 그거를 실제로 행동하는 거랑 사이의 간극을 처음으로 겪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몸짱되기 이런 거예요. 그냥 막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러려면 매일 운동하기라는 계획을 적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행동하는 거는 글로 쓰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들죠. 몸을 움직여 봐야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것저것 계획은 세우지만 쉽게 포기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좀 자책도 많이 하죠. 아, 나 왜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이 단계는 시간이 많이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5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이것저것 계속 포기하다가 어떤 거는 내 적성에 맞는 거를 찾게 돼요. 그럼 그거는 내가 미처 포기하기도 전에 포기할 기회를 나한테 안 줘. 한 달 하면 포기했었어. 근데 내가 잘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안에 성과가 나와버리는 게 띵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이 5번째 단계는요, 조금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바로 작은 성공의 비밀을 깨닫는 단계가 오더라고요. 목표는 화려하고 재미있고 가슴이 떨린다. 행위는 반복적이고 지루하다. 몸짱 목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달성하는 행위는 반복적이고 지루하다. 어느 정도 달성하고 나면 이게 반복적이고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 세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들은 이 작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반복적이고 힘든 일은 흥분되고 멋진 목표를 바꿔놓은 거잖아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반복적이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런 멋진 목표를 위해서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리더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흥분되는 거고 행동은 지루해요.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결국엔 이 싸움이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이 반대의 상황이에요. 목표는 나 몸짱 돼가지고 뭐 여자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아지고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을 한 달, 2달 지나면은 반복적이고 지루해지는 거죠. 근데 심지어 성과도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은 이 정도 벌면 됐지. 몸은 이 정도 되면 됐지. 나는 평생 승진할 생각 없어. 팀장 했으면 됐지. 임원은 무슨. 야, 아파트 24평이면 됐지. 이런 대사들, 이 상황에서 많이 하는 대사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5단계에서 실제로 만족할 수 있다면요, 가장 행복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안에 내면의 욕구는 더 높은 단계를 원하는데 반복적인 게 힘든 것 때문에 스스로를 숨기고 있다면 가장 불행한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말과 다르게 마음이 다르니까 우울증이 오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6번째 단계가 오더라고요.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이상은 무리야.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상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상한 적개심, 분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과는, 그 처음에 뭐 막연한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이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멀어지게 돼요. 혼자가 되고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왔던 방법 이상의 방법은 없고, 이 이상의 방법은 편법이나 인맥이나 뒷돈이나 해킹이나 뭐 이런 불법적인 걸로 달성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임원 자리는 저 친구 술을 잘 먹으니까 된 거지. 정치로 된 거지. 맨날 국장이랑 골프 치러 맨날 나가더니 일은 못하는 게 저 자리 같네. 저렇게 성장하는 거는 말도 안 되지. 저 사람 매출 올라가는 거는 금수저에서 아버지가 인맥을 다 붙여서 가능한 거지. 나 같은 맨 땅에 사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방법이야. 근데 이 마음 때문에 진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사람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 매출이랑 통장에 찍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내 성장은 눈에 보이는 거야. 현실 세계야. 근데 마음 때문에 현실 세계가 막혀 있다는 게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이미 5단계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답에 가깝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성과를 냈어. 내 앞에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뭐 1, 2, 3, 4단계가 있었어. 나는 5단계까지 내가 그래 스스로 해냈어. 이 사실을 자각하고 스스로에게 인식시키고 나면 순식간에 엄청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훅 풀려버려요. 한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에 대해서 그 가혹한 잣대,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잣대가 굉장히 가혹한 상태거든요. 지금 그거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7번째 단계가 오죠. 저도 7번째 단계를 겪었어요. 예. 이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보다 더 하는 방법은 나한테 맞지 않아. 정말 운이 좋으면요, 그렇게 가혹해진, 인간에게 가혹해진 나를 누군가 만나서 얘기를 해줘요.
아니 그렇게 못난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운이 좋으면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엉규야 사실 나 이런 방법으로 한 거야. 근데 그 방법을 들었잖아요.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그 얘기해 줬는데 그게 나랑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좋은 분이고 저 사람 대단한데 나랑 안 맞아. 그 형은 직원이 20명일 때 얘기했는데 나는 8명이잖아. 내 조직에는 안 맞아. 그 사람은 회사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 거잖아. 나는 출퇴근이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데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그 사람 와이프는 엄청 서포트 해주잖아. 아 우리 집은 맞벌이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아. 그 사람 솔로잖아. 나는 자식까지 있는데 나한테는 맞지 않아. 적개심이랑 좀 다르게 많이 누그러졌는데 아 그냥 그건 그 사람이 대단해서 한 거지. 아 나한테는 안 맞아. 그 사람은 그런 명문 회사 출신이잖아. 그 사람 네이버 출신이잖아. 나한테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가득해지는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면 저는 동료가 필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무슨 대학 나왔잖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대학 아니면 그것에 준하는 사람을 찾아서 동료로 맞이하면은 그 컴플렉스가 해결이 돼요. 그죠? 그 사람 회사 가까이 살잖아. 회사 가까이 사는 사람을 누군가 내 동료로 맞아들이는 거죠. 나한테 안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맞을 것 같은 사람들과 팀을 만드는 거죠. 팀으로 만드는 순간 한 번 더 올라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벽을 만나죠. 만납니다. 안 만날 줄 알았거든요. 만나더라고요. 그게 8단계입니다. 야, 이거 이상은 불가능이야. 불가능. 성장 단계가 끝났어. 성장이 안 돼. 원래 그 전에는 하기만 하면 나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할 것들이 있고 그걸 하면 성장이 돼요. 근데 어떤 단계가 되면 할 것들이 있는데 해도 제자리야. 첫 번째 어떤 고원에 도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장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 고원을 재충전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 생각하지 못하고 조바심 때문에 자기나 자기 팀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렇으니까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 치고 나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기분에 아 이제 우리 팀 끝났구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원을 쉼으로 맞이한다고 그래요. 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모두 의심이 들고 회의감이 들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싹 다 정리하고 맨바닥부터 그냥 1단계부터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왜 들까? 이 단계에 오면 그런 고원의 단계, 고요한 단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요한 단계. 초반에 성장이 빠르잖아요. 그 성장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성장이나 정체 국면이 그냥 이제는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붙어있던 호흡기가 떼진 것 같은 느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구간을 넘어서고 나면 이 고원이 우리를 지켜주는 고원이 된다는 거예요. 뒤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원에 오면은 다 고산병에 걸려 같은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럼프에 도착했다면 이것이 끝난다는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엉규야 이건 끝난다. 또 다른 형태 너가 기대하지 못했던 성장이 올 거야. 전 그 말을 그냥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단계가 결국에는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평안한 성장이 와요. 어느 정도. 그러고 나서 진짜 재밌는 9단계가 오죠. 여기서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슬럼프를 넘어서서 뭐 또 한 얼마간의 성장이 지나고 나면 정말 새로운 순간이 와요. 바로 지나친 겸손의 시간이죠. 자존감의 붕괴.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특별한 사람들, 저 위대한 사람들의 무대를 나는 그냥 박수 쳐줘야겠다. 근데 저는 이 순간에 빠졌을 때 어떻게 잘 넘어갔어요. 누군가가 제 채널을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나타나서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말해줬어요. 나랑 같이 해보자. 너도 한번 특별해지기 위해서 도전해볼래? 너 그냥 여기서 박수만 치고 살기에는 너무 젊어.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너 70년 동안 박수 치고 살래? 한번 특별해보려면 도전을 해보자. 일하면서 즐기자. 여기 단계에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야, 특별한 사람들은 일하는 걸 권리로 생각하는구나. 나는 일하는 걸 의무로 생각했는데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실제로 일하는 것이 권리가 맞았더라는 거죠.
경영은 업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뭘 관리하고, 인사 관리하고, 그쵸? 경영 관리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정하고, 추진하고, 이거 전부 다 일이잖아요. 근데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얻어오기 위해서 회사를 그냥 공개 시장에서 살 때 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마피를 붙일 것 같은데 프리미엄을 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권리로 인식한다는 거죠. 무엇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일하고 그거 자체가 권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단계를 저는 억지로 남에 의해서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벗어나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단계가 옵니다. 기가 막힌 단계죠. 기가 막힌 단계예요. 엄청난 폭발적 성장 국면입니다. 저는 심지어 채널 팔았잖아요. 소득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의 방향이 바뀌니까 생각 확장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너무 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너무 많은 제안에 대해서 실행하는 방법들을 갑자기 깨달아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레버리지가 이런 소리였구나. 부의 추월 차선이 이런 소리였구나.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일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명함이 많아지기도 하고, 명함에 박힌 일이 많아지고, 일이 너무 재밌는데 일들이 손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게 느껴지는 단계가 오더라고요. 위임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되니까 왜냐면 속도를 내는 방법이 위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임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위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두 번째 성장 국면이 오죠. 예.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면서 우선순위가 막 뒤섞이게 돼요. 너무 위험한 순간이었죠. 저는 위험한지 몰랐어요. 우리 팀은요, 이때 새로 팀을 꾸렸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없잖아요. 새로 팀을 꾸렸으니까 여기서 월 5억 이상 만드는 거를 그냥 순식간에 됐어요.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그때 연매출 목표가 100억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3년 안에 500억을 달성할 것이고 그거 너무 확신하고 있었어. 너무 모든 게 잘 돼서 계속해서 확장 일로를 걸었죠. 그 전까지 승리 법칙이 계속 작동할 거라고 믿었어요. 위임하고 확장하고 위임하고 확장하고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것이 성장의 비밀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근데 저는 이때 완전히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단계가 왔죠. 11번째 단계는요, 어딘가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것을 또 넘어서는 또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미 내가 아는 방법보다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찾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는 핑계로 그 전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는,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고 내가 해온 모든 방법이 잘못됐고 뭔가 특별한 새로운 방법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전히 그걸 계속 찾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앞 단계랑 바꾼 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찾으면서 동시에 내가 해온 방법을 마음은 안 그런데 멈추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을 강제로 나를 움직이는 방법을 알았어.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웃을 수 있어. 이제는 기분이 안 좋아도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하는 방법을 내 기분과 관계없이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사실은 이 단계를 넘어서는 방법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아야 되는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이 12단계입니다. 10단계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단계의 성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을 기사로도 접했지만 그 단계에는 어떤 마음으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문제를 안고 있을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12단계 이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단계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 단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또 지금 제가 빠져있는 이 11단계를 넘어서 12단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단계에 있나요? 아마 11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답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위에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아유 귀엽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독서법은요, 제가 힘든 시간이 있는 동안 책이 안 읽히는 거예요. 안 읽혀요. 네. 책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라도 내가 책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방법입니다. 저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이게 쇼크를 맞으니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에 안 좋은 습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게임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죠. 저는 안 좋은 습관이 거의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임을 선택했습니다. 잘하는 게임을 하면은 거기에 계속 빠질 것 같아가지고 스타크래프트를 골랐어요. 스타크래프트 잘 못하거든. 보는 것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그 탕탕특공대라고 광고가 너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했는데 그걸 하면서 알게 됐죠. 아, 내가 왜 게임에 빠져 있었는지 알겠다. 그때 이 현실 세계가 너무 나한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빨리 지나 보내려면은 내가 게임을 했어야 됐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여튼 그 와중에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얼마를 투자해야 일주일에 한 권이라도 읽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왜냐면 그때는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다 방송 다 접고 뭐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저를 그냥 이끌기 위해서 생각해냈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아마 그때 저보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편하고 하시기도 좋은 상황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면은 책을 뭐 안 읽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영상이 필요 없을 거고, 읽어야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어떤 독서법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샘플로 도와주실 책은요, 바로 모셨습니다. 영혼의 설계자 입니다. 영혼의 설계자. 요즘에 제가 나이키를 조금 입고 다니는데요. 바로 이 영혼의 설계자,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나이키라는 옷을 입어보고 싶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를 좀 입고 다녔는데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젊은이들을 위한. 하여튼 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2주일,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을 무조건 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쥐어 짜내는 방법에 대해서, 의지가 없더라도 수동형으로 주입식으로 책이 읽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안 읽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는 시간을 따로 낸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이 나면, 틈만 나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죠. 틈만 나면 보게 돼요. 왜냐면 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면 혼나기 때문이에요. 전화 왜 안 받았어? 카톡 답 왜 안 왔어?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를 강요합니다. 내 전화 왜 안 받았어? 변한 거 아니야 요즘?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도록 강제당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틈만 나면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건 기본 전제예요. 아무리 내가 책을 뭐 읽는 방법이, 용 빼는 방법이 있다 그래도 책을 안 가지고 다니면 읽을 수가 있어요? 책을 여기다 놔두고 제가 이거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내용을? 없죠. 가져와야지 읽을 수 있어요. 아무리 용 빼는 방법이 있더라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가방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닌데,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는 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갑도 들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핸드폰만 들고 다니려고 삼성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삼성페이, 이제는 애플페이도 되죠. 어쨌거나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는, 팔에도 아무것도 안 차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책을 못 읽겠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 아니, 그런 상태에서 책을 안 들고 다니니까 못 읽는 거예요. 이게 집에 있는데 어떻게 읽어요? 방법이 없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책을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
근데 그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책을 가지고 다닌다. 이건 기본이에요. 책을 가지고 다닌다.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내가 들고 다닐 때 자랑이 되는 가방을 하나 사세요. 예, 핑계도 대고 좋잖아요. 이번에 내가 독서를 시작하기 위해서 구찌에서 가방을 200만 원짜리를 하나 지른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책을 넣어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그런 거 살 핑계가 없잖아요. 예. 그 차라리 그 돈 쓰고 책 계속 읽을 수 있으면 그 돈 쓰는 게 나아요. 예. 자, 어쨌거나 책이 들어가는 가방을 내가 들고 다닌다. 백팩이든 크로스백이든 저는 크로스백을 주로 메고 다닙니다. 왜냐면 두 손을 좀 자유롭게 쓰려고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자, 지금부터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전제하에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책을 골라야 돼요. 목표책이 예를 들어서 이 영혼의 설계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끝까지 보면은 419페이지입니다. 예, 맨 마지막 장을 보면 419페이지예요. 그리고 이 본 페이지를요, 7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일주일짜리 버전이에요. 일주일에 한 권 읽는 속도로 저는 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저는 7로 나누는데 30일에 한 권이라 그러면 3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뭐 400이면은 7로 나누면 뭐 하루에 6, 70장 정도 보게 되면은 되는 것 같아요. 70페이지죠. 400페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7로 나누면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눈 2페이지가 한 장이잖아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2페이지가 한 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에 수많은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 바닥이 글씨로 다 차 있는 그죠? 한 바닥이 글씨로 다 차 있는 이런 장을 하나를 뽑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있을 거예요. 초를 재는 겁니다. 이 한 장을 이 텍스트만 있는 한 장을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 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빨리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그냥 원래 읽어도 내가 음미하면서 읽는 속도로 그냥 읽습니다. 그쵸? 한 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하루에 20장 정도 읽어야 된다고 하면, 그쵸? 만약에 20장 정도 읽어야 된다 그러면 20장이면 40페이지 정도잖아요. 20장이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20 정도를 곱하는 거예요. 그쵸? 40페이지를 7일씩 읽으면 280쪽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는 책이 280쪽에서 300쪽 정도 되는 책이라면, 그런 책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책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20장 정도를 읽으면요 40페이지를 읽는 거고, 그렇게 7일이면은 얼마죠? 7일이면은 한 권을 그냥 뚝 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장 읽는데 우리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한 장 읽는데 보통 1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냥 천천히 여유롭게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 한 장이 1분에 읽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글씨를 보면 엄두가 안 나지만 그냥 글씨를 읽으면 1분이면 한 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20장이면은 얼마예요?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20분이면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다 읽게 됩니다. 이제 20분이라는 목표 시간이 나왔죠. 280쪽짜리 책을 7로 나눴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30으로 나눈다면, 300쪽짜리 책을 30으로 나눈다면 얼마일까요? 10이잖아요. 10페이지인데 그럼 5장만 읽으면 되는 거고, 한 달에 한 권 읽으려면 얼마의 시간 필요한 거죠? 5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300페이지짜리 책이 하루에 5분만 투자를 하면 300페이지짜리 책이 다 읽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 바닥이 다 텍스트로만 된 책을 읽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책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글씨가 별로 없는 쪽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은 한 장 내에 글씨가 얼마 없는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사파가 있거나 도표가 있거나 이러면 읽어야 되는 텍스트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기하급수적은 아니죠. 산술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책을 한 권을 다 읽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한 장을 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그 다음에 한 권을 목표한 시간 안에 달성을 하려면
내가 몇 장씩 읽어야 되느냐를 먼저 계산해 놓게 되면 내 계획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짬날 때마다 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계획에 넣어놓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위한 시간을 핸드폰한테 밀려요. 근데 내 일정표에다가 5분을 무조건 이때는 책을 읽는 시간으로 빼놓는 거예요. 출근을 할 때나 퇴근할 때나 대중교통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지어 좀 고층이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3-4번만 타도 하루에 5분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진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금단의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행동이랑 이걸 엮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 피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을 기회가 됩니다. 담배 필 때 책을 가지고 나간다. 담배 필 때 얼마 걸리죠? 한 3분에서 4분 정도를 소모합니다. 그쵸? 하루에 몇 개 핍니까? 그때마다 책을 읽으면 책 읽기 싫어서 금연을 하게 되거나 책을 보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이득이에요. 저는 그 방법으로 저는 이제 금연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만 저에게 담배를 필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와이프에게 금연을 핑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가게 되면서 그 금연에 성공하게 되더란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내가 끊을 수 없는 뭔가 중독된 것이 있다면 그것과 이 독서 5분을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 좋은 거를 끊어내거나 책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뺄 시간이 그것조차 없어. 나는 아무 중독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 이미 완전 무결한 사람이야.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10분 정도 먼저 일어나는 거. 아니면 10분 정도 늦게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최후의 방법은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안 보고 책을 보는 건데 그것도 좋긴 좋죠.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장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빨리 끊고 나오려면은 책을 가지고 들어가면 좀 덜 할 수 있겠죠. 여튼 그런 습관이랑 연결을 해서 책을 보면은 엄청나게 좀 독서가 습관화 되게 돼요. 안 좋은 습관을 떼내거나 독서가 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튼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이 펜 한 자루를 챙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읽다가 보면요. 처음에는 그게 없어. 처음에는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감각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그 근육에 연결된 신경이 먼저 살아나야지 그 근육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영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수영을 좋아하는데 수영 같은 경우도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안 쓰던 근육에 신경이 먼저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물을 잡는 감각도 알게 되고 손이 노처럼 이용되는 그 느낌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책을 읽는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글씨를 읽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글씨를 읽는 노동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무직들 하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글씨를 읽고 키보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읽는다는 행위는 뭐 학창 시절부터 계속 노동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글씨를 읽는다는 행위가 즐거움으로 와닿거나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주거나 이게 메시지를 내가 받는 방법이다. 이런 걸로 약간 신경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은 것처럼 이제 운동을 하는데 맛있게 먹는다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너무 맛있다. 진짜 고통스러워 하면서.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시점이 와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 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펜을 항상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그런 시점이 와요.
그러면 어떤 방식의 표기나 상관없이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색연필 들고 했는데 펜이 어떤 건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동그라미를 쳤어. 그 다음에 앞에다가 그걸 쓰는 거예요. 27페이지에 나한테 감동이 있는 게 있으면 27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앞장에 난장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그냥 잡히는 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요, 나중에 어차피 이 책을 다시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앞에만 읽어도 내 뇌가 활성화되었던 포인트들을 한 방에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책을 빌려서 읽으면 이거를 못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런 거를 이제 노트에다가 적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사서 읽으면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만 볼 수 있는 이런 낙서를 해놓게 되면 이걸 보고 그 페이지에 딱 넘어가는 순간, 아, 이거구나, 나이키는 이거지, 이런 거를 다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 봐도, 아, 이 나이키는 감정을 기획하는 브랜드였구나, 그냥 여기만 봐도 다시 온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기획할 것인가? 여기 나이키의 전략은 뭐였지? 아, 맞아, 호기심을 우리가 갖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을 다 안 봐도, 다시 안 봐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펜을 왜 들고 있냐면, 이거 표지하고 앞에 적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뭐냐면, 우리가 뭘 하고 나서 이 느낌을 언제 얻었는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 봤던 책이랑 어린 왕자와, 내가 20살에 봤던 어린 왕자와 40살에 읽은 어린 왕자의 느낌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때 나한테 쇼크를 줬던 이 문장은 이때가 무슨 날짜인지를 내가 궁금한 거야. 근데 그거를 다 쓰면 어때요? 이거 며칠 이걸 다 쓰면서 하면 한참 걸리잖아요.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책을 접기 전에 끝에다가 그냥 날짜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여기 책을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20분을 읽기로 했는데 20분 다 못 읽었어. 몇 장 못 읽었어. 그러면 여기 보면은 23년 5월 1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5월 5일은 이쪽 페이지고 5월 6일은 이쪽 페이지야. 한 페이지밖에 못 읽은 날도 있어요. 애가 놀아달라 그러거나 그러면 한 페이지밖에 못 읽을 수도 있지. 근데 날짜만 적어 놓자는 거야. 날짜만.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고, 이 앞에 떠올랐던 생각들이 내가 몇 살 때 했던 생각인지를 다시 돌이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야? 나의 성장을 내가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요즘에 그런 IT 산업들 보면 로그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데이터가 그 비즈니스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내 독서에 로그를 남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무조건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루에 20장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목표로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을 목표로 읽다가 끝나면 그냥 접어야 돼요. 내가 장수로 하게 되면 읽다가 뭐 전화 오거나 카톡 오거나 이래가지고 못 보게 되면은 그거를 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음 스케줄에 침범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독서 시간을 내가 체크할 수 있고, 하는데 힘들지도 않고, 이런 거를 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배웠던 독서 방법을 제가 한번 쫙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책을 고르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본 다음에 그걸 목표 날짜로 나눕니다. 저 같은 경우는 7로 나눈다 그랬죠. 페이지를 보고 7로 나누고요. 페이지 2장이 한 장이기 때문에 2를 더 나눕니다. 그러면 책마다 폰트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내가 한 장 읽는데 걸리는 속도가 책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 되는데, 타이머를 켠 다음에 한 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조용히 재는 거죠. 만약에 20장이었으면은 20을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 장을 읽는데 1분이 걸렸다면 20분을 내가 써야지만, 일주일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20분을 하루에 써야지만 일주일에 한 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20분을 내지를 못하면 한 권을 읽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랑 같은 말입니다. 아니면 대충 읽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책은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측정한 것보다 무조건 짧은 시간 내에 20장을 읽게 되고, 그럼 그 빈 시간은 뭐냐? 여기에다가 펜을 하나 들고 줄 치고 앞에다가 적는 거를 쓰란 말이죠. 네. 앞에다 뭐 많이 적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각이 너무 살아있어서 깨달음을 많이 받는다면 그만큼 많이 쓰는 거는 좋은 소식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리 봐도 별로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처음일수록 그렇고요. 나중에 될수록 좀 더 생각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아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간을 빼는 것이 불가능해. 내 인생이 너무 꽉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안 좋은 습관이랑 독서를 갖다 붙인다. 담배 피는 분들 흡연이랑 갖다 붙이면은 직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금연을 하거나 독서량이 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리고 책을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뭘 해야 된다? 비싼 가방을 하나 사야 된다. 그 책이 너무 싼 게 문제야.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그레그 호프만 이분이 뭐 나이키 부사장인가 뭐 그래요. 최고 책임자, 마케팅 책임자 이런 분들한테 22,000원 주고 이만큼 얘기해 주세요 하면 이분이 얘기해 주겠어요? 안 해준단 말이야. 꺼져 이 새끼야 이러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요. 책이 너무 싸니까. 그죠? 옛날에는 책이라는 게 너무 귀하던 시절에는 그 주간으로 막 하고 이러던 시절에는 그 책을 구하려고 시골에서 막 올라가서 고생하고 막 이런 책 보고 이러니까 막 감동이 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너무 과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몰 비용이었기 때문에 책을 계속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부러 매몰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책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비싼 가방을 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책이 읽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음 책 선정해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 책을 댓글로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스스로 부끄럽게. 그 댓글을 보면서 맞지, 내가 이 날짜에 이런 목표를 농담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이 펜 한 자루를 챙겨가지고 하다가 감동이 오는 부분은 앞에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것만 봐도 그럴 수 있고, 빼놓은 게 있네요. 읽은 데까지 날짜를 써놔라. 날짜를 써놔라. 나중에 이게 일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일기를 풀로 다 쓰려면 너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려면 일기부터 써라. 근데 일기를 뭘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책을 읽게 되면은 이걸 보고 내가 마음에 와닿은 거를 그냥 한 줄 두 줄씩만 쓰기 시작하면서 문장력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중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시험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죠. 바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과 IQ를 비교를 했는데, IQ가 높지 않은 친구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쉽게 그동안 측정했던 부분이 IQ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수학 선생님이 테드 비디오 1200만 뷰를 기록한 앤젤라 더거스 선생님입니다. 미국 심리학 분야 최고 권위자인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10년이 넘는 동안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목표 달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그 연구 결과로 단 하나의 요소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요소, 이것이 무엇인지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요, 계속해서 증명되고 점점 유명세를 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다양한 학술 저널에 기고되었고 미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뉴욕타임즈, 보스턴 글로브, 포브스 이런 수많은 언론에서 연구 결과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고, 2013년에 이 수학 선생님은 결국에 천재들의 상이라고 불리던 메가더 재단의 메가더 펠로우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선생님은 어떻게 됐냐고요? 백악관, 세계은행, 미국 프로농구협회, NBA 아시죠? 그 다음에 미국 미식축구협회, NFL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팀들,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교수님으로 계시죠. 예. 목표 달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이렇게 큰 태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 요소가 뭐냐? 그 요소가 뭐냐? 그 연구 결과에서 밝혀낸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그릿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투지, 집념,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됩니다.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면요. 근데 이것은 약간 동사형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열정을 계속 가지고 간다,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그런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릿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 개념 자체가 원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13년에 테드 강연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핫 키워드로 떠올랐고, 버락 오바마와 전 연준위원이죠, 제니 옐런 연설에 의해서 이 그릿 연구 결과가 인용되면서 심리학뿐만 아니라 언론, 교육, 뭐 스포츠, 다양한 분야의 이 그릿 열풍이 불러일으켜지게 된 거예요. 이분이 뭐 하버드에서 하버드 심리학과인가 거기를 수석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릿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하드코어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사람들, 뭐 갖고 있다고요? 그릿. 미국 고등학교 미식축구부 선수 중에 목표를 달성해내는 사람들, 뭐 갖고 있다고요? 그릿. 세일즈맨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과 높은 사람들, 뭐 갖고 있다고요? 그릿. 그러니까 거의 이 책이 다 사례예요. 엄청난 사례들이 쏟아집니다. 왜냐? 이때 당시만 해도 이 그릿이라는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았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앤젤라 더커스를 다 알잖아요. 그릿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 86페이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릿은 변할 수 있는 특성이다. 그럼 이거 그릿을 어떻게 키우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키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그릿을 올리는 방법,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고요. 저는 그릿 점수를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이 MBTI보다 더 중요한 그릿 점수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이 책에 나와 있죠. 아까 얘기했던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9점 이상이어야지 상위 1%입니다. 이 책 전체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뽑는다면 이 8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볼게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릿 테스트라고 치시면 됩니다. 테스트 이렇게 치시면 여기에 제 얼굴이 있네요.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저는 제일 위에 있는 걸 들어가겠습니다. 제 얘기도 있고, 이거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블로거 분과 아무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있어요. 그릿 자가 테스트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한 다음에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다음에 10으로 나눠보아라. 그것이 당신의 그릿 점수다. 그래서 그릿 점수는 5점부터 1점, 그릿 전혀 없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점수가 높지 않은데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10년 넘게 연구했는데 만약에 이게 내가 4.9점에 가까울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고, 이게 뭐 1점이면은 그냥 그릿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86페이지에 제가 옛날에 그 그릿 테스트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100분위수 10% 이 그릿 점수 2.5점에다가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몇 점이냐? 4.9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해요. 이 책에 나온 그릿 테스트 점수로만 보면 저는 성공할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표 자체의 비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의 것에 소홀해진 것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그릿 점수 5점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 것에 소홀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것이 그리 테스트 목록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안 할래. 그냥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리 테스트에 이런 기준이 있는지 몰랐을 때는 어땠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계속 홀리는 거야. 기존 것에 소홀해지고.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 아이디어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 아이디어를 하루를 시작할 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1번 항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번,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5점일수록 좋다 그랬죠? 그럼 내가 5점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해도 그냥 실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이 돼도 나는 실망 안 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이유가 있어요? 나 포기가 되는데? 그럼 그냥 포기 안 하는 거야. 세 번째, 나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목표를 추구한 적이 종종 있다. 그렇다면 점수가 낮잖아요. 나는 5점짜리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노력가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노력가야. 나는 노력가야. 5번, 몇 개월 이상 걸리는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몇 년 동안 했죠? 5년 동안 했어요. 지금은 뷰티랩이 된 이것을 지금 얼마 동안 했죠? 1년 반 동안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이상 걸리는 일을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억지로. 옛날에는 어땠냐면 나는 이런 거는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뭐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끝낼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나는 뭐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끝내기 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른 아이디어에 이끌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앤젤라 더그워스가 6번에서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는 것이 그릿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심지어 10가지 항목 중에 10%나 차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에 이끌리더라도 이끌리지 않고 그거에 집중할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한다. 7번째, 나의 관심사는 해마다 바뀐다. 관심사를 귀를 닫는 거예요. 관심사가 바뀔 것 같아도 그냥 그래, 그건 최고의 방법이야. 너는 너의 방법이야. 나는 내 갈 길을 갈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이게 5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렇게 한 달을 살았어요. 그렇게 12개월을 살았어요. 그쵸? 1년만 살면 점수를 다시 1년 뒤에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점수가 아예 바뀌어 있어요. 저는 지금 수영을 시작한 지 23년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5개월 된 거죠. 예. 근데 매일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전날에 너무 아프거나 이러면은 못하죠. 근데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그냥 관심사를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꿔요. 8번째, 나는 성실하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성실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성실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걸 선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걸 선택해요. 이거에 대해서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9번째, 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잠시 사로잡혔다가 얼마 후에 관심을 잃은 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리 점수가 낮아진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사로잡혔다가 관심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관심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나는 좌절을 딛고 중요한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좌절이 있을 때 그릿을 보는 거야. 이거를 86페이지 접어놓고 그냥 펴서 보는 거예요. 도서관 가면은 이거 복사해 올 수 있잖아요. 이거 86페이지 한 장만 복사해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의 것에 소홀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실패하고 실망하는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쉽게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목표를 추구한 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 다른 목표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력가인가? 나는 노력가가 될 것이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다 바쳐서 이 책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걸 뽑아낸 거죠. 저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릿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것에서 정답을 먼저 찾고 그것에 맞춰서 나를 살았어요. 이 책도요, 세상에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있지만 이렇게 정답이 띵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가 흔치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연구해가지고 나온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수많은 케이스를 확인한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한 권의 책에 있는 경우는 더더욱 흔치 않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테스트로 나와 있는 경우는 더 흔치 않고요. 거기에 이 답대로만 내가 5점을 전부 다 기록할 수 있으면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도, 그런 책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없었어요. 이 그릿에 너무 방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한 번만 빌려보세요. 그 다음에 86페이지를 보시고, 만약에 나는 설득이 안 돼, 이 그릿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설득이 안 돼, 그러면 이 책을 읽으세요. 그럼 수많은 사례와 증거들과 연구 자료들과 뇌과학적, 심리학적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을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버드 출신의 천재 심리학자보다 더 뛰어난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안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확률 상위 1%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답을 찾기가 어렵지, 답을 정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입식 교육에 또 한가닥 하잖아요.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총 12년을 한 가지 일에 수능이라는 아주 깔끔한 목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12년 동안 한 방향으로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온 경험이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이미 있다, 포기하지 않는, 12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그 정도 기간을 한 가지 목표를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앤젤라 더거스가 이 책의 마지막에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천재라는 것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재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부단히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그릿을 가지기만 한다면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책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을 위해서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이 요소, 그릿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의 그릿 점수를 한번 끌어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이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옛날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매일이 이런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없고, 오늘을 만약에 기분 좋게 잘 보냈어요? 그럼 다음날 되면 또 불안하잖아. 그래서 오늘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계속 늦게 자는 거예요. 늦게 자는 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음날 더 늦게 시작되고, 또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다른 시차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또 혼자 게임하게 되면서 더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아마 예전에 저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웃음이 나올 거예요. 이 새끼 찐이구나. 제가 이것을 벗어난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내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요, 시차가 돌고 돌다가 어느 날 다리가 맞아서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계획한 건 아니고요. 매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면 어느 날 게임하느라 밤을 새거나 뭐 그러다가 운 좋게 그런 날이 오죠. 그런 날은요,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우연히 아침에 일어났을 뿐인데 내가 뭐든지 오늘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일부터는 이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슬리퍼를 신고 아침 6시인데요 산책을 합니다. 오랜만에 아침 식사라는 것도 심지어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챙겨가지고
원래는 전혀 할 생각도 없고 하루에 밥 한 끼 먹으면 많이 먹는 거죠. 보통 이제 새벽 1시까지 뭐 2시까지 게임하느라 안 먹다가 한두 시에 이제 배달되는 게 야식밖에 없잖아요. 그때 뭐 치킨을 먹는다던가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여튼 뭐 산책도 합니다. 아침도 먹고 독서라는 것도 해봐요. 원래는 못하는데 그날은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하루는 그런 운 좋은 날이 옵니다. 30분의 1의 확률로. 그러다가 그 하루가 끝나고 밤이 되고 그 하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안 끝나길 버티면서 게임을 하다가 나는 잠이 들고 다시 또 그 좀비같이 사는, 불안감이 있어서 마음이 울렁거리는, 몸은 편하지만 그런 하루가 또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임 중독자가 다시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 정신을 차렸을 때 해야 할 것은 산책을 하거나 뭐 그런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1단계에도 못 미치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0단계의 사람들에게 실행을 하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때 저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냥 현실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처음 받으려면 좀 무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건강인데, 나의 상태가 너무 심각할까봐 저를 돌아보는 거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어쩌다 그렇게 상태가 되었을 때 저는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법을 모르더라도 의도라는 것을 갖는 것, 그냥 그 목적, 그냥 그걸 갖는 것이 그 삶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 의도를 실행할 수 있는, 내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을 써내려가는 것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행동은요,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생각보다 진짜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동반합니다. 아니, 산책하고 밥 차리는 게 뭐가 에너지 소모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에너지라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그냥 앉아서 생각하고 써보는 거, 대부분 아직 그런 걸 거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이제 쓰면은 이런 겁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월세 걱정 없이 계속해서 지금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계속 밥을 차려주고 치워주고, PC방 주인 같은 거, 그런데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이게 제가 원하는 첫 번째 소원이었거든요. 그냥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방에서 엄청난 플레이 타임을 확보하고 싶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루는 방법을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꿈은요, 플레이 타임을 확보하는 게 내 꿈인 거야. 너무 웃기죠? 예.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그냥 적는 거예요. 적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걸 적었다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도 있고 고양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내용 자체는 아마 엄청나게 엉뚱할 거예요. 방법이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이 나올 거지만 그래도 적는 거예요. 산책하느라 에너지 쓰지 말고, 아침밥 괜히 하느라 에너지 쓰지 말고, 편의점 나가서 필요한 거 갑자기 뭐 사오기 도전하지 말고 이걸 쓰세요. 아무에게도 티를 낼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달에 하루 찾아오는 엄청나게 드문 그날, 아니면 오늘 원래는 이런 영상을 안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이 영상을 본 그날, 그날부터 여러분들은 의도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우주가 돕기 시작합니다. 농담이고요. 진짜 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는 소리가 개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그래도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사실 세상에는요,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모래, 여러분 주변에 모래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누군가한테 엄청 큰 의미가 있어요. 반도체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들에게는, 이 실리콘이라는 원소를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원래 자연에 있는 모래가 엄청난 축복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흙이 있죠? 흙이 뭐예요? 흙이지. 근데 제 친구가 홍대 도예과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흙을 퍼다가, 이 도예과에 쓸 수 있는 흙을 퍼다가 가마로, 교수님 가마에다가 날랐대요. 근데 등산객들이 보기에는 그냥 다 같은 흙이죠. 이 친구는 어디 산행을 가기만 하면은 그 흙이 의미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이 친구가 도예라는 걸 하기 전까지 흙이 뭐예요? 흙이 흙이지. 애초에 우주 원리에 벗어나는 걸 우린 만들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어요. 이미 정부와 모든 재료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라는 이 과학적 단어가 왜 이렇게 미신적 단어로 쓰이는지, 이 제가 말하면서도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진짜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무한한 인생이라면요, 우주에서 생명체가 탄생했잖아요. 그 방식대로 목적성 없는 성공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횟수가 가능하다면, 무한하다면.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우리 생 안에서 뭔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의도라는 것을 넣음으로써 이 결과치의 발현 가능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의도 없는 실험으로 결과를 찾아내는 그런 아주 우연스러운 이런 것들은 우연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연이기 때문에 사례가 특별한 사례로 있는 거예요. 주변의 식당 간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배고프기 시작하면은 간판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닭도리탕! 그냥 배경이던 것들이, 그냥 색색의 배경이던 것들이 이제는 정보로 바뀌는 거예요. 부동산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집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우리 아파트의 향이 남향이냐 동향이냐, 사실은 백이동이 로얄동이었어, 이런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갖는 순간 알고 보니 우리 집 다락방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었어, 막 그런 소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기분이 나한테 들게 될 겁니다. 세상에 부질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거는 아무 의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면 간판도 아무 의미가 없고 냄새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바라는 것을 다 없앤다면 세상에 의미 있는 것도 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니까 사는 게 다 고통으로만 느껴지고 온라인에서만 의미가 존재하는 거죠. 왜? 온라인에서 내가 확실한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겨야겠다.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현실 세계의 욕구를 우연히 아침에 일어난 그날에 적어둬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부끄러운 단계니까 서랍 안에 숨겨두세요. 그거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이 내 삶에 들어오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 떨리지만 물어보고 싶은 그런 게 생길 거예요. 인간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을 적어두게 되면 관심을 뺏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게임에 빠지면 그 게임에서 레벨을 올리고 승리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의미가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면 게임에서는 목적을 명확하게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목표를 나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금수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애가 이제 진심으로 생각하는, 좋아하는 거,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목적, 목표를 손에 쥐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부모가 부모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표를 주지 못하더라도 그런 내가 삶의 목표를 찾는 것,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만 해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금수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참 불효자죠. 옛날 제가 영상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두고 내가 어릴 때 뭐 가난했니, 뭐 어쩌니, 뭐 이 헛소리를 했으니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여튼 여러분은요, 이제 목표를 게임에서 레벨업 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게임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걸 원하잖아요. 지금 가장 해야 되는 거를 찾는 거. 내가 고수가 되면 지금 가장 해야 되는 거. 지금 해야 될 거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해야 되는 거. 지금 이 타이밍에 바론을 먹어야 된다. 물론 정글을 도는 것도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중요한 것이 목표를 위해서는 바론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자꾸 우리의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바로 같이 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모두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한마음 한뜻으로 해도
하기 어려운 게 인간인데 서로 목표마저 다르다면 서로 방해가 돼요.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였다면 그 의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응원하고 확인하고 다짐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원하는 게 경제적 자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게임적 자유일 수 있어요. 내가 플레이 타임을 확보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전기세, PC를 마련하는 일,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 이런 모든 계획을 같이 할 사람들이랑 하면 훨씬 더 오래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다음날 되면 다 까먹어요. 오늘 내가 천재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냥 까먹어요. 다시 원래 상태야. 근데 이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큰 한 발자국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써가지고 서랍에 숨겨놓는 그 목표. 그게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적어서 숨겨놨던 게 있습니다. 전 뭐라고 써놨냐면 아직도 기억합니다. 발전의 정체에 저항한다. 발전의 정체에 저항한다. 제가 이걸 써놨는데 이거 어디서 봤었냐면 그릿이라는 책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개선, 카이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나온 표현입니다. 자꾸만 내가 집중력을 빼앗겨. 그럼 한 번 써서 안 되면 두 번 쓰고, 두 번 써서 안 되면 10번 쓰고, 10번 써서 안 되면 100번 쓰라는 소리,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00번 쓰기라는 말이 저는 그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쓰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는 엄청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기계발서 그런 얘기 나와요. 환경 설정하기 위해서 주변에 얘기하고 이런 것들. 저는 동양적 사고라는 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얘기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계획을 세우고 숨겨두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내가 나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고향감이 들고요.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를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이미 그것처럼 행동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더 안 돼요. 더 안 돼. 절대 안 돼. 삼국지에서 정확하게 확언 있잖아요. 내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이미 그것이 된 것처럼 주변에 말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진짜 행동하는 사람, 이미 내가 그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원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남양, 연암 뭐 이런 데부터 형주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세력이 엄청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황제인 양 행세를 합니다. 아예 자기를 황제라고 불러요. 황제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민심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 것처럼, 이미 그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주인이 없는 넓은 땅이고 미정복 지역을 점령한다면 목표를 소리 지르고 마치 그것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미정복지가 없이 모두 이미 다 주인이 있는 고강도 경쟁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인 양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그것도 주인이 있어. 그래 마냥 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얘기는 길었지만요. 정리해보면 하나입니다.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느 날 불현듯 쓸 수 있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적어보자는 거죠. 숨겨놓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생각해보거나 적어보자. 에너지가 아주 가끔 돌아온다면요. 그때 그걸 해놓는 것이 제가 그 늪을 빠져나온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1단계 시작입니다. 1단계 이후에 11단계까지 제가 모두 정리해 놓은 영상이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살면서 몇 명의 사람과 관계가 멀어져 봤나요? 내가 자의적으로 내 뜻대로 멀어진 경우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아도 멀어지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한 30일 정도의 기간 사이에 제가 했던 비즈니스 관계 또는 뭐 SNS 그리고 뭐 개인적인 연락 뭐 등등등 많은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이 중에 제가 손절을 많이 당해봤다 는 얘기죠. 뭐였냐면 일이 다 끊어졌었어요. 모든 수입도 끊어지고 직원들도 떠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지금은 그런 원한이나 뭐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을 내가 마음에 섭섭함이 생겼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게 몇 명인지를 세봤어요.
일이 너무 없으니까. 그게 211명이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적은 숫자도 아니죠. 그래서 이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그 전에 뭘 했냐면 그 더 타임 호텔이라고 그 사회적 실험 서바이벌 게임에 나갔었거든요. 그 서바이벌 게임에서 저는 모르는 사이에 배신당했던 그 느낌과 현실 세계에서 손절당하는 느낌이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와, 이 느낌이 내가 이 사람한테 손절당하는 느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의 안 좋은 경험을 기반으로 배우게 된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거예요. 나를 손절할 사람.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있을 사람. 이 두 개는 반대 관계에 있죠. 예.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을 5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 반대편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면 그분한테 진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가장 아껴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거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대화의 핀트가 안 맞는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 진행이 안 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목표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팀의 목표는 매출 신장이야. 근데 어떤 사람의 목표는 다른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집중도 못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의 지도력의 부재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재밌죠. 근데 이게 한번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미팅을 하건 회의를 하건 그런 느낌이 나는 분들한테는 그냥 솔직하게 우리 회의의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아니면 우리 대화의 목적이 뭔지를 일깨워주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먼저 떠나거나 아니면 우리의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나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 관계에 작은 데미지가 있더라도 그분이 금방 돌아서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신호를 느낀다면 그분한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떠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우유부단한 내 태도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못했어요.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까지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만약에 그 목표가 평화든 아니면 가정의 화목이든 돈을 버는 거든 아니면 뭐 건강이든 뭐든 목표와 일치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게 훨씬 더 즐겁고 속도도 빠르고 성과도 난다. 그때 뭐였냐면 제가 그 더 타임 호텔에 갔는데 회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회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타임 호텔이 런칭된 걸 보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그 친구들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회의를 할 때 그런 느낌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재밌어요. 진짜 위험한 사람인데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벌어질 일을 단정적으로 말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그 사람은 단정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야.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겐 아직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단정적이야.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단정적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내 편이에요? 내 편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편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저격하는 영상을 들었을 때 제 근처에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저기서 그런 비디오들 올라올 거야. 어떤 내용들 올라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제보한 것도 있었어. 너무 재밌죠?
나는 모르는 영역인데 이 사람은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거 조심하래요. 비디오 다 지우라고. 근데 이게 오히려 악수였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게 나의 악수였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재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능성의 영역인데 그거를 아주 단정적으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단정적으로 뭔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통찰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말할 때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든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정치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우습게 만들어야 돼. 나도 그냥 자기가 자기 말 우습게 하는 건 상관없죠. 저는 제 말 우습게 하니까요. 근데 남의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우습게 만들고 모두가 무시하는 분위기로 이끌어간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나를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웃긴 게 좋은 거야, 웃긴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치열하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치열함을 우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나 이거 꼭 아껴야 되는데, 아니면 나 이 약속 꼭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거 되게 우습게 만들어. 저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안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다 안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의 균열이 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자꾸만 아프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아프다고 하는 사람, 나랑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정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인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동생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자꾸 아프다 그런다? 그 사람이 여러분 싫어한다고 얘기하기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기로 했는데 아프대. 두 번째 만났는데 나 왔는데 몸이 안 좋아. 왜 그래?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그 무슨 일 있어? 그러면 부모님이 아프셔서, 아니면 동생이 아파서, 형이 아파서, 누가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편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아픈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아프다 그러는 사람은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한 신호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진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말해.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약해. 나를 싫어하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미안하니까. 근데 내가 더 약해지잖아요. 이 사람들 마음 약한 것보다 더 약해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다섯 번째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다. 명백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명백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사실 지금 정신 차리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 근데 되게 압박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너 그거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회사가 망했는데 직원 자른 거 너 잘못한 거야. 나가달라고 얘기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만약에 직원 데리고 있다가 같이 망하면 그거는 잘한 건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 내가 선택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잘못했대. 다 잘못했다 그래요. 지나고 보면 지금 멀쩡해지고 나서는 갑자기 이거를 완화를 시켜줍니다. 갑자기 저한테 엄청 엄격했던 상황을 완화를 시켜줘. 자기가 심판자예요. 저에 대해서. 지인인데, 친구인데,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관계인데 나에 대한 심판자를 해.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유튜버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그거 너가 잘못했어.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압박을 주는 사람. 이미 데미지가 쌓일 대로 쌓여서 그러기까지 갔는데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너무 위험해요. 제가 그런 압박감 때문에 사실은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도 몰아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겨냈지만 그렇습니다. 5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대화의 핀트가 안 맞고
진행이 안 돼. 이런 분은 내 지도력의 문제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의견이 타당치 않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다. 두 번째, 가능성의 영역을 부정적으로 단정지어 말한다. 가능성이 있는 영역인데 부정적으로 그냥 단정지어서 말하는 사람, 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나를 우스운 사람. 저 웃긴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보면은 라이브 할 때도 웃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던 우스운 의견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저는 다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더 웃기게 해야지. 나 그러면 더 바보인 척 해야지. 그렇게 다 웃고 하면 좋았는데 그 사람들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야.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내가 약해지니까 그냥 확 얼굴이 바뀐다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꾸만 아프다고 하는 사람. 센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가능성의 영역을 이렇게 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약한 사람들은 이 방향이라고 자꾸 아프다 그래. 내가 삐끗하면은 날 잡아먹을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섯 번째, 내 잘못인 것처럼 말한다. 합리적인 선택조차도 내 잘못인 것처럼 말해. 너 그 상황에서 옷 사면 안 돼. 너 그 상황에서 쇼핑하면 안 돼. 너 그런 상황에서 쇼핑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아?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요. 무조건 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전화해서 나 그러면은 나 이대로 그냥 사라져 버릴까? 너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하면 안 돼.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고 사과 이미 다 했는데 또 사과하라고? 너 싫어하는 사람 모두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돼. 난 그 말 계속 들었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언제는 나보고 싸워야 된대. 그 사람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게 하고 모두 다 내 잘못인 것처럼 말해요. 어떻게 돼요? 인생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반대로 보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 발견하면 무조건 옆에 둬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해 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진행이 안 되던 것도 핀트가 딱 맞아서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나. 우리 여행 갈래?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막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진도가 쭉쭉 나가. 그 사람이랑 얘기만 하면 진도가 쭉쭉 나간다고요. 야, 우리 운동 다니는데 진도가 쭉쭉 나가. 우리 같이 사업해볼래? 진도 쭉쭉 나가. 뭐 할래? 쭉쭉 나가. 그 사람은 진짜 여러분 옆에 둬야 되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가능성의 영역을 부정적으로 이 사람 정보 격차가 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근원을 얘기해 준 사람. 나 어디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정보를 정리해서 나한테 정보의 공유를 해준 사람. 이 사람 뭐예요? 정보의 차단, 정보의 비대칭 만드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가능성 영역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야, 그거 가능성의 영역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그거 제가 얘기 안 해줬어? 이거야. 깨닫게 해주는 사람. 정보의 격차를 해소해주는 사람. 내 가능성의 영역의 안개를 밝혀주는 사람. 세 번째,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하지 않고 나를 응원해줘요. 내가 어떤 의견을 말했어요. 아유, 병신.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내 관점에 동의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우스운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줘. 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 우습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오히려 고쳐주지.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무조건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짜 찐 같은 편입니다. 세 번째, 자꾸 아프다고 하는 사람. 아니, 아파도 나오는 사람. 나 진짜 몸이 안 좋은데 너 그런 상황이면은 나 가야지. 말도 안 해. 아프다 말을 안 해. 나중에 미안해. 알고 보니까 아팠대.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신경 쓸까봐.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거에 반대인 사람들은 너무 감동적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나와. 다섯 번째, 내 잘못인 것 같이 말한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뭐냐면 내가 했던 결정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해요. 다 잘못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 바쁘게 살까? 너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나 그러면 한가하게 살까? 그거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나 밖에 사람 만날까? 그거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 혼자 있을까? 그거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다 잘못했대. 그런 사람들은 아무 선택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고, 매사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5번째 사람은 너가 잘못한 거 잘못한 거야. 그거는 너가 회복을 위한 거야. 그건 너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일관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편이 돼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잡아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이성이라면 결혼해야 돼요. 그런 이성 만날 수가 없어요. 2번째, 그런 사람이 직장의 상사라면 그 사람이랑 같이 계속 가야 돼.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을 그런 직원 중에, 여러분이 사장이라서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랑 가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속도보다 한 2배속, 3배속, 크게는 10배속으로 진행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손절당하면서 알게 된 5가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에 프린스턴대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대요. 그 노벨상 받은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대요. 연봉 7.5만 불, 여기가 행복의 최대화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돈으로 보면은 한 연봉 8천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숫자입니다. 연봉이 7천이잖아요. 그럼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 7천 실수령액이 한 48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 8천은요, 실수령액이 5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월에 실수령으로 500 이상 벌게 되면 행복에 돈이 미치는 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커지면 계속 커지겠지만 그 올라가는 그 뭐라 그럴까요? 만족도나 행복감이라는 게 아주 꺾이는 구간, 돈이 엄청 벌어야지 더 커지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월 500만 원, 이 500만 원의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미 5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은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썸네일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5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있다면 그분들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이 아마 삶의 행복도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처음 500만 원을 돌파했던 거는요, 바로 이 렌탈 스튜디오를 할 때였어요. 이 렌탈 스튜디오라는 사업은 그냥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제한 지점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뭐였냐면 제가 방 하나당 한 35,000원 정도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 큰 스튜디오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 스튜디오 이름이 노 스튜디오였는데 여기가 A룸, 여기가 B룸, 여기가 C룸 이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출입문이 있고요. 여기에 뭐 안내 데스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당 35,000원 퍼 1시간에 1시간당 35,000원에 빌려줬다는 거죠. 그럼 3개 다 합치면 퉁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0시간 대여를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매출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럼 월에 얼마 버나요? 3천만 원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제가 2호점을 늘리는 선택을 했거든요. 이때는 3천만 원 중에 직원 인건비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갔었고, 왜냐면 요일별로 있고 알바도 있고 시간당 2명씩 정도가 유지돼야지 이것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건비, 그다음 월세가 한 4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빼고 나면 한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중에 한 또 500만 원은 뭐예요? 세금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 거죠. 그래서 2호점을 늘렸거든요. 2호점을 늘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일까요? 원래 1호점을 할 때는요, 저도 모르게 제가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인테리어 디자인 서치,
이거 제가 하던 일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안 돌아가죠. 계절마다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여름 배경으로 해놨는데 겨울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배경 쓸 수가 없잖아요. 너무 추워 보이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서치하고 시공사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공사 진행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들을 하나를 돌릴 때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셀프로 막 했는데 이게 2호점, 3호점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률이라는 게 급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세금 내기 전이 1,5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익률이, 제조업 이익률이 뭐 15%, 10%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저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왜? 내가 천재 사업가인가 보다. 나는 렌탈 스튜디오라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오니까 나 진짜 엄청 잘하나 봐. 근데 실제로는 이런 비용들, 확장할 때 생각하는 비용, 그 다음에 투입됐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내 인건비를 갈아 넣는다 하더라도 이익률을 한 20%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20%의 이익률을 기반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얼마의 매출을 내야 되냐면 한 100만 원 매출을 내야지 20%라 그러면 20만 원이고 그죠? 이래야지 30일 정도 했을 때 뭐 한 600만 원 정도가 남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목표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걸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행복을 극대화하는 구간을 가기 위한 숫자는 바로 하루 매출 얼마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100만 원의 매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 구성은 이제 두 번째로 하고 모든 매출은요. 우리가 아까 100만 원 만든다 그랬죠. 100만 원의 매출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팔리는 가격과 양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팔리는 가격, 이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마다 모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정사분들 같은 경우는 문서 작성 대행 같은 거를 해요.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림을 파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요 프라이스에 대한 거는 각각의 기술과 경험과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Q라는 거는 양이에요. 이거는 가격. 팔린 가격과 팔린 양을 곱하면 매출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1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5만 원 정도의 서비스라고 해볼게요. 5만 원 정도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원데이 특강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국룰이 한 5만 원 정도 하죠. 뭐 4만 5천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지만 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5만 원짜리 서비스는 우리가 구성하기 크게 어렵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게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만 원에 일단 매출 상품이나 서비스 구성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저희 채널을 이제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이런 서비스를 무료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5만 원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1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5만 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20개죠. 5만 원짜리가 20개 팔리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20개가 팔리기 위해서 과연 몇 명의 손님이 와야 하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한 2%라 그러면 몇 명이 와야 되죠? 1000명이 와야 돼요. 1000명. 맞나요? 그럼 1000명이 오게 만드는 방법. 1000명이 오는 매장은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뭐 IFC몰 아니면 뭐 여의도 더현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들어오고 1000명이 대기를 탄다. 이러면 진짜 대박 매장인 거죠. 그래도 1000명이에요. 1000명.
그죠? 어떤 작은 매장에 1000명이 들어온다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유튜브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1000뷰 정도인데 이 비디오를 보고 나서 2%의 사람이 구매를 하게 되면 5만원짜리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복하는 수치가 얼마라 그랬죠? 500만원. 이게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1000명이 오는 매장을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요. 1000명이 와서 줄 서서 결제하고 줄 서고 기다렸다 들어오고 하는 매장을 만들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1000명이 오는 매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태가 언제가 있을까요? 1000명이 오는 매장이라 그러면 우리 저 고등학교 때 학생 전체가 한 1000명이었어요. 학년당 300명 해가지고 3학년이니까 한 1000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점심시간 되면은 매점에 사람 몰려. 그 정도 돼야 1000명이 오는 거예요. 유리에 매달리고 난리 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1000명이라는. 예, 1000명의 느낌을 아시겠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우리가 1000뷰가 나오면은 뭐라 그래요? 채널 망했다 그래요. 하루에 1000뷰만 뽑으면 됩니다. 하루에 1000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유튜브에 나오는 비디오에는 여러 가지 유입 방식이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의 홈화면에 유튜브 들어갔을 때 뜨는 뭐 추천이나 홈에 뜨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한 가지 타입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부러 그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한 사람들, 또는 그 채널의 페이지, 채널 페이지에 직접 들어온 사람. 예, 예를 들면은 주원규 채널에 들어와 가지고 보라색 영상만 내가 골라서 봐.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검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한 가지는 로열티예요. 한 가지는 구매 의도입니다. 구매 의도. 이 로열티가 높거나 아니면은 이 펄차이징,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가 구매 의도가 예를 들어 10점이거나 로열티가 10점이면은 이 서비스를 구매를 합니다. 근데 들어오는 방식이, 이 사람은 로열티가 없어도 구매를 해요. 검색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매 의도가 한 8점, 7점은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은 로열티가 한 7점, 8점은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컨텐츠로 유입을 하는 거예요. 컨텐츠로 결국에 어떤 비디오를 보고 들어오거나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어때요? 별로 높지가 않아요. 뭐 로열티는 빵이고 구매 의도도 뭐 한 2, 3점이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운동에 대한 거를 본다면 이 사람은 그냥 근육을 만들고 싶다 정도인 거고, 운동 한번 해볼까 정도인 거고, 검색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튜빙 밴드라고 하면은 그 밴드에 대해서 검색한 사람은 구매 의도가 이미 7, 8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채널에 이거를 통해서 교육이 이미 된 사람, 그래서 그 교육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이 구매 의도 쪽 측면뿐만 아니라 이 정보에 대한 로열티가 아주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1000뷰를 만들 수가 있다면 우리가 월에 500만 원, 5, 600만 원이라는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를 역산을 해온 거잖아요. 20만 원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익률 20%를 가정하고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매출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역산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1000뷰 나오면은 이 정도 벌잖아요. 그 우리가 하루에 1억, 2억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했던 렌탈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줄여도 하루에 4시간은 일을 해야 되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검사도 해야 되고 정산도 맞춰봐야 되고, 그 사람들을 만약에 검사하고 정산 맞춰보는 사람들을 또 쓴다면 그럼 이익률 더 내려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하루에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4시간을 해야 돼요. 그럼 매장 3개 하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쓰는 거예요. 3호점에서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더 안 늘리고. 오토로 돌리려고 노력해봤죠. 근데 그게 안 맞아. 퀄리티가 점점 낮아지고 경쟁에 뒤처져.
근데 유튜브 어때요? 유튜브는 이 큐에 대한 것이 무제한으로 뚫려 있어요. 무제한으로 뚫려 있습니다. 고정비의 증가가 수반되지가 않아요. 고정비가 잘 안 올라가. 쇼핑몰도 상품이 늘어나면은 고정비가 올라가요. 택배나 CS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는 어때요? 구독자가 120만이 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저 혼자 했어요. 이게 가능한 거는 유튜브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래 영상을 송출하거나 이런 큐에 닿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닿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엄청난 자본이 필요해요.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는 이 비디오는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뉴진스 ETA도 핸드폰으로 찍었잖아요. 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만약에 과거 방식으로 송출한다면 중계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케이블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송신하는 SO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SO, 지역 케이블 사업자와 같이 채널을 뚫기 위해서 계속 협상도 해야 되고 그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 고정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필요 없어진 거지. 그죠? 고정비가 빵원이에요. 여러분들 채널에 만약에 100만 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망 이용료를 부담하나요?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온다 그래서 내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아. 원래 과거에는 100만 명에게 도달하는 라디오 송신소를 만든다면 그것이 엄청난 비용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시대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2018년만 해도 5년 전이죠. 2018년에 유튜브 하는 사람 많았나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점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때는 2018년에는 유튜브 보는 사람도 없었어. 다 애들만 본다 그랬어요. 애기들이나 보고 어린애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 문제라 그랬어요. 지금 2015년부터 18년까지의 유튜브 초창기, 이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 핸드폰만 보고 있다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 핸드폰에 나오는 말 믿지 말라 그랬어. 지금은 2023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핸드폰에서 나오는 말 너무 믿지 말라 그래. 그만큼 시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도달할 때 이 아이디어의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근무 시간, 시급을 끌어올리고 근무 시간을 늘리다가 건강을 해치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P와 Q를 곱하는 방식, 그 중에 내가 내 Q를 한 방에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이미 500만 원 넘게 벌어서 행복 구간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구간 아래에 있다면 이 방식을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루 매출 100만 원을 올리는 Q를 키우는 방법, 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가시면 무료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